근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극우 정치의 어떤 화신과도 같았을 것 같은 트럼프가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채널 역덕회 주인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역덕캣 뉴스는 어떤 코너인가요? 이 채널을 만든 처음 취지는 이제 역사를 쉽게 설명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컨텐츠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근데 춘추전국사 얘기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길게 이어지고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정작 원래 채널 취지가 좀 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림 그리는 시간을 줄이고 주제를 좀 다채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만들어 보기로 한 게 이 역덕한 뉴스 코너예요. 근데 이 코너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사건이나 인물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나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일부 내용은 제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과 벼랑 끝 전술에 전 세계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트럼프가 시행하고 있는 고관세 전략은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높이고 국제 통상을 위축시켜서 불경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고,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위기 요소들을 페이크 뉴스로 치부하는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 최우선주의하고 반지성주의를 좀 주장하는 극우주의자로 보입니다. 근데 왜 상당수 미국인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 트럼프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미국 정계에 부상하게 된 걸까? 오늘 역덕캣 뉴스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떠오르게 된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있나요? 이 질문과 관련된 모든 얘기는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중동 정세의 불안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의 모든 공산품의 기본 가격이 일제히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물가도 미친 듯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시중에 돈을 묶는 긴축 재정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은 감소하는 불경기가 찾아왔죠. 근데 유가 상승의 효과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긴축 재정을 엄청나게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실업률하고 물가가 함께 올라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 행정부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가 주장한 재정 이론에 따라서 경기를 언제나 안정적인 상태, 즉 골디락스에 묶어둘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경기 과열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긴축 재정으로 이제 물가를 잡고 경기가 너무 위축된다 싶으면은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래로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확실하게 작동을 했었어요. 근데 오일 쇼크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케인즈 재정 이론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케인즈 재정 이론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장에 다 맡기면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다 해결돼 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부상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도에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정부 주도의 복지나 재정 정책을 급격히 줄이고 강력한 시장 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 정책 일색이었어요. 돈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허용됐어요. 모든 제품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내 제조업 생산 감소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GM, GE 이런 미국의 거대 제조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바깥에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원가를 막 절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했어요.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했죠. 누가 봐도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받은 차용증 있잖아요. 빚 내주고 받는 그 차용증서. 그거를 수천 개를 묶어요. 그걸 묶어서 그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펀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저기에 팔았죠. 그리고서 이 펀드의 기반이 되는 불량 채무자 개개인의 신용은 굉장히 낮지만 그 많은 불량 채무자들이 설마 한꺼번에 부도를 내겠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도를 내지 않는 이상 이 펀드는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펀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불량 채무로, 불량 채권으로 이루어진 이 펀드를 천재적인 금융 기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이 이야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빅숏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에 잘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회사들의 이 엄청난 어떤 부정적인 사업 때문에 미국은 결국 심판의 날을 맞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즉 부실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안 갚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 여파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펀드를 대거로 발행했었던 당시로 치면 150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연이어서 서브프라임 펀드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 펀드로 도박을 걸고 있었던 금융사들도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그 많은 금융회사들에게 구제지원금을 주면서 이 회사들을 회생시켰죠. 근데 이 금융회사 놈들은 그렇게 받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네 임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성과급, 보너스, 퇴직금 이런 걸 챙겨주면서 돈잔치를 한 거예요. 이걸 지켜본 미국 일반 시민들은 말 그대로 빡이 쳐버린 거죠. 그때부터 미국 일반인들이 이 뭔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이 조지 부시가 이끌던 공화당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좀 기대를 했어요.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자기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빈부격차의 문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거죠. 신자유주의의 어떤 결과로 미국 중산층을 떠받들고 있던 제조업은, 미국 내 제조업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죠. 상당히 많은 대형 제조사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생산 설비들을, 생산 공장들을 다 해외로 옮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생산을 하는 어떤 제조 공장이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공장이 많이 몰려있던 디트로이트, 일리노이, 뭐 이런 오하이오, 이 근방 지역에 생산 설비들 공장들이 다 철수하면서 이 지역들은 쇠락한 지역이야. 쇠락해서 옛날에는 잘 나가던 산업 단지였는데 지금은 좀 몰락한 곳이야 라고는 의미에서 거기를 지금도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러스트 벨트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생기면서 그간 미국 사회의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부유한 백인들이 하루아침에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 교육,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미국 내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쪽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전통적인 미국 중산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과 어떤 연이 닿아 있는 그런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보기에는 약간 신흥 떠오르는 어떤 그런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국제 통상의 자유화를 틈타서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전통적인 3D 산업의 인건비를 막 이렇게 낮추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3D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미국 일반 백인들의 진출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 특히 이제 백인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은 민주당 정권에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타파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마와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엘리트 정치인들의 해법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간 안드로메다에 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자유와 공정의 나라입니다.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세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울게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얻으세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힘들어졌는데 그 탓을 개인에게 돌리는 이제 이런 말들은 미국의 시민들이 듣기에는 한마디로 개똥 같은 소리였죠.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버드의 유명한 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결국 버락 오바마 정권이 끝날 무렵인 2016년에 이 어마어마한 그 백인 중산층의 불만은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이제 터져버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로 이때 이 모든 미국인들의 불만을 자신의 정치의 150% 활용해 먹으면서 등장한 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죠.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였고 아버지는 독일계였죠.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뉴욕 외곽에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사업가였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줄곧 자기는 아버지한테 지원받은 게 거의 없고 물려받은 것도 거의 없고 사실상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프레드가 트럼프에게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요.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1971년에 아버지 프레드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이어받아서 독립경영을 스스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프레드는 1980년대까지도 그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훌륭한 사업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예요. 특히 이 트럼프는 브랜드화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트럼프의 첫 번째 성공 스토리는 1970년대 말 뉴욕시 맨하튼 재개발 계획에 참가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뉴욕시는 노후화된 펜실베이니아 호텔을 재개발하는 그런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재개발권을 따냈죠. 아버지 프레드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되게 젊은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펜실베이니아 호텔 자리에 지금의 그랜드 하얏트 뉴욕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맨하튼 중심부에 지금의 트럼프 타워를 건설을 한 거죠. 이때부터 자기 가족의 이름인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럭셔리 빌딩의 대명사로 브랜딩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트럼프 그룹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 트럼프 타워 건설 과정에서 뉴욕 당국하고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가지고 벌였던 협상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거든요. 트럼프 특유의 이 어떤 협박과 벼랑 끝 전술, 어떤 또라이 전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트럼프가 제안한 어떤 건축 시안에 따르면 완성된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이 뉴욕시 건축법 제안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시는 시안을 다시 제출해라. 시안을 뉴욕 건축법에 맞게 다시 그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뉴욕 당국자를 찾아가가지고 자, 용적률하고 고도 제한을 안 풀어주잖아? 그러면 나는 이 시안대로 건축물을 그냥 지어버릴 거야.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실갱이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이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건축 고도,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높이는 고도 제한법을 따르기로 했어요, 일단. 대신에 용적률은 트럼프의 시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거죠. 그 대신에 뉴욕시가 트럼프한테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협상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트럼프는 평소에 협상과 비즈니스를 게임으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게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비즈니스와 협상 스타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쓴 The Art of the Deal에 자기의 협상 스타일이 굉장히 가감없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협박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을 수용하게 만들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어쨌든 뭐 그 후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에 트럼프는 승승장구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오바를 하면서 2000년대까지는 사실 2000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소유한 6개 회사가 챕터 11, 그 우리로 치면은 워크아웃, 파산 절차 이런 거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그룹 자체도 재정적으로 좀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트럼프는 이 수완을 좀 발휘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재산과 자기 개인 재산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시켜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지켜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럼프는 이제 세금 탈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이런저런 어떤 후문에 휩싸여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기업가의 이미지에서 그냥 그저 그런 경영인 중에 한 사람, 이런 걸로 본인의 캐리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004년에 이 트럼프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미국의 방송국, 대표적인 방송국 MBC에서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 방송의 사회자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럼프는 대중들한테 자기가 유능하고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프렌티스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영자를 꿈꾸는 참가자들이 이런저런 미션을 하고 트럼프한테 평가를 받는 식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제 탈락자들한테 트럼프가 You're fired! 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 멘트는 꽤 오래 유행어가 됐을 정도였죠.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는 2016년까지 계속해서 이 TV쇼의 진행자 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죠. 그 외에도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을 소유한 적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WWE 프로레슬링에 게스트로 나오는 뭐 적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서 미국 대중들한테 높은 인지도를 쌓아 나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은 무엇이죠? 왠지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극우주의자였을 것 같은 이미지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극우 정치의 어떤 화신과도 같았을 것 같은 트럼프가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당원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민주당, 즉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약간 좌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었어요. 젊었을 때. 왜냐? 트럼프가 나고 자란 뉴욕시와 뉴욕주는 이 서부 끝의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민주당 출신 일색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맨하튼 재개발 사업에 성공하기 직전 직후이었던 이 1980년대 무렵까지 거의 25년 이상을 민주당원으로 지냈어요. 그 당시 트럼프의 인터뷰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놀랍게도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미 FTA, 그러니까 나프타에 찬성을 했고요. 인종차별 반대, 복지예산 증액,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에 우호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공화당에 입당하면서 뭐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점점 정치색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정치 성향이 우익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프렌티스의 인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여기저기서 트럼프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치 철학을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 트럼프의 정치적인 발언들을 진지하게 바라봐주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트럼프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소위 벌서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벌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뭐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지노 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고 주장하고 다녔냐면, 야, 버락 오바마, 우리 대통령, 미국 출신 아니고 케냐에서 태어났대. 케냐 출신이니까 그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얘기들 루머처럼 흘리고 다니니까 그해 4월에 오바마가 자기 출생 증명서를 그냥 이렇게 까버립니다. 그 출생 증명서에 따르면 오바마가 명확하게 하와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있는 게 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백악관 연례 만찬에 이 오바마가 트럼프를 초대해서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이 트럼프의 주장, 벌서들의 주장을 그야말로 조롱한 거죠. 대놓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런 걸로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나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많아. 뭐 당시에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도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미국 뭐 오바마 케어 문제도 너무 할 거 많아. 자꾸 발목 잡지 마. 이렇게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연례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찍혔는데, 이 트럼프는 정말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때부터 트럼프는 말 그대로 그냥 오바마의 안티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반 오바마 정치인으로 나는 그냥 살겠어. 라고 그냥 마음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어떤 굉장히 시대의 거대한 그 흐름이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아니면 미국을 구하기 위한 이런 거창한 어떤 위대한 동기에 의해서 지금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처음부터 펼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2016년 당시 2015년 당시 트럼프의 모든 주장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오바마가 하고 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반대만 했어요. 오바마 케어는 안 된다. 뭐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완료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이거 안 된다. 자유무역주의 이것도 안 된다. 뭐 오바마는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북한 무시 전략을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 이 트럼프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같은 핵보유 그런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떤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부는 처음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트럼프의 의도가 어땠던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했던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는 트럼프의 주장에 미국 일반인들이 진짜 한마디로 열광했거든요. 그간의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어떤 정치적 감수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자극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2016년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민주당은 너무 무능해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젓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막 이렇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TV에서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도시가 정말 말 그대로 좀비 도시처럼 막 이렇게 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어느 주죠?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도, 캘리포니아에도 전부 민주당 정치 세력이 거기에 정치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정부도 시정부도 이런 상황을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뭐 민주당이 거의 이 터줏대감처럼 확보하고 있는 LA에서도 예를 들면 매년 대형 산불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혹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민주당은 부패했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월스트리트하고 짬짬이를 맺고 있다. 이런 의혹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피자 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피자 게이트. 이게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해서 민주당 고위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하고 월스트리트 금융계의 흑막 속에 있는 이 어떤 여러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커멧 핑퐁이라는 피자 가게에서 이 어떤 아동들을 불러다가 인신매매를 해서 성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황당무계한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루머들을 믿고 있는 미국인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당 정권이 월스트리트에 우호적으로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계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밀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저것들 짬짬이 해먹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실패해요. 민주당 정부는 굉장히 본인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근데 그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미국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바이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경제 봉쇄? 이런 거는 뭐 이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지만, 나토 국가들하고 우크라이나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실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하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타협을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행동을 하든 뭐든 했어야 됐는데 밖에서 말로만 떠들고 아무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1기를 대체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좀 통제하고 있었던 이민 정책이라든지 멕시코에 담을 쌓아놓은 거라든지 관세를 완화하는 뭐 이런 정책들 이런 거를 자기 지지층들이 이렇게 좀 기대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무사안일주의. 이거 야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이런 거 개똥 같은 소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민주당의 정책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소위 LGBT라고 해가지고 이 성소수자들 집단을 굉장히 보호를 해주는 정책들을 옹호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독교 원리주의를 믿는 미국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수 민족들 혹은 마이너 인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호 정책을 펼치고 그 사람들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도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그 어떤 현실 상황에서 표면화가 되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백설공주를 라틴계 배우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일반 사회는. 미국 주류 사회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민주당 정책의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태들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사회에 주류 세력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행동력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이렇게 잃게 되면 순식간에 반사회 세력이 반격을 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뭐 파시즘을 이끌었던 무솔로니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폭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막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보면서. 한국 사회도 한국의 소위 주류 사회도 항상 긴장하고 어떤 모든 어떤 주류 사회의 그 의사를 늘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제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역독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